자, 10월 8일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단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수행해야 되는 중간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는 방법을 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어제 크리에이트 구문을 소개를 했는데,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코드만 작성하려고 그러면 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ERD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자,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줄여서 보통 ERD 내지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Entit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DB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Relationship은 포린키 참조관계를 뜻하고요. 이걸 표현하는 설계 도면이에요. 그래서 Entity가 테이블, 그 다음에 뭐 Entity A로는 우리가 했었던 학과, 학생, 교수 같은 게 있다.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테이블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표시가 되어 있죠.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나머지 컬럼들이 있고요. 널 허용 여부가 그림으로 나오죠. 데이터 타입 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보면은 색깔이 빨강색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참조키예요. 참조키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해요. 교수 같은 경우에 101번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참조키랑 연결되어 있는 곳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DEPTNO죠. DEPTNO니까 디파트먼트 쪽을 찾아갈 텐데, 이쪽에 DEPTNO는 이쪽에 기호를 보면 1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 거, 즉 프라이머리 키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n이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도 이제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컬럼의 용도들은 그 테이블 명세서, 어제 연습 문제에서 제시됐었던 그 표 있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는 처음에 ERD, 두 번째가 테이블 명세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이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를 이제 카디널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적이나 아니면 논리적 설계에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고요. 어제 말했다시피 1대1 관계, 학생 한 명당 사물함이 한 개씩 있다. 1대1 관계. 이거는 이쪽의 프라이머리 키를 다른 쪽의 프라이머리 키한테 참조시키는 경우예요. 근데 테이블이 많아지면 그 테이블에 대해서 자바 쪽에서는 CRUD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테이블 하나당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대1 관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테이블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CRUD 한 큐로 해결할 수 있게끔. 1대1 관계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1대 N 관계라 그랬죠? 그리고 학생 한 명은 여러 개의 교과서를 갖는다. 혹은 학생 한 명은 수업을 여러 개 참여한다. 혹은 교수 한 명은 여러 명의 담당하는 학생을 둘 수 있다. 상품 하나에는 여러 개의 리뷰글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리뷰글 하나에는 여러 개의 좋아요? 좋아요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1대 N 관계 같은 경우는 1은 직선으로 표기하고 N은 산발이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1인 쪽은 프라이머리 키랑 그 다음에 N인 쪽은 일반 컬럼, 참조키라고 불리우는 참조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n 대 n 관계가 있는데, n 대 n 관계는 어제 말했다시피 1 대 n 대 1로 재구성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ERD가 구성이 돼 있으면 이 선에, 이 SQL 워크벤치에서 이 참조키를 표현하는 선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어떤 컬럼이랑 어떤 컬럼이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색깔로 보여줘요. 자, 좀 전에 얘기한 거 1대1 관계일 때 기본키끼리 참조, 1대1은 테이블 A의 기본키를 테이블 B의 일반 컬럼이 참조한다. 그러니까 스튜던트랑 프로페서라고 하면은 일반 컬럼이 이쪽에 기본키를 참조해야 1대 n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n 대 n 관계는 1대 n 대 1로 재구성된다. 자, 워크벤치를 써서 이제 ERD를 그릴 건데, 우리는 MySQL 서버가 어차피 8점대 이상 버전이니까 이 환경 설정 페이지로 넘어가도 돼요. 8점대 이하 버전인 경우인 거니까. 워크벤치를 실행하고요. 왼쪽 메뉴에서 설계도면처럼 같이 생긴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스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설계도면이 하나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열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MyDB라고 지어질 거예요. 이거 더블 클릭해갖고 밑에 정보창이 열리면은 DB 이름을 적당히 바꿔주고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에 맞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본 캐릭터셋 설정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이어그램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요. 요거 눌러서 설계도면을 추가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요거 설계도면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들어오고, 그럼 DB 이름이 무조건 MyDB예요. 요거 더블 클릭해갖고 열리면은 밑에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잡아주세요. 컬렉션 UTF-8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dd 다이어그램을 누르는 거야. 더블 클릭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 설계도면 작성하는 게요, 프로그램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한참 작성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그냥 뻗어버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장을 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하나 해놓고 조금 작업할 때마다 이제 계속 저장해 가면서 하세요. 안 그러면 날아가면은 그건 나도 구제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일단 테이블을 추가해 볼게요.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테이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화면 빈 곳을 클릭합니다. 드래그가 아니에요. 클릭이에요. 여기 이 테이블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돼요. 클릭. 그럼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정보를 입력하는 게 열려요. 밑에 열려요.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이름 잡아주고, 자, 테이블 이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확장해 보자고요. 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던 거랑 UI가 똑같습니다. 테이블 이름 입력하고 요거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확장하면은 테이블에 대한 기본 캐릭터 셋이랑 테이블 코멘트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컬렉션 추가에 지정해주고, 샘플 테이블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컬럼들 추가해주면 되고, 컬럼별로 항목 체크할 거는 기본키, 낱널, 오토 인크리먼트 요거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뭐 ID, 프라이머리 키, 낱널, 오토 인크리먼트.
중요한 거는 컬럼별로 선택하고 아래쪽에 코멘트 추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코멘트 입력 안 하면 나중에 테이블 명세서 뽑았을 때 그 설명이 빈칸으로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이제 중간 점검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건 다 반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쭉 추가하시면 돼요. 요거 눌러서 테이블 추석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들을 쭉 추가하시면 되는데, 추가하는 과정을 뭐 일일이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컬럼별로 주석도 추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추가하실 테이블들을 제가 표로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어제 만들었었던 회원 테이블 이고요. 그 다음에 BBS 언더바 도큐멘트, BBS가 보통 게시판을 뜻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시글, 일련번호, 게시판 종류, 작성자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제목, 내용, 조회수, 작성일시, 변경일시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BBS 파일, 첨부 파일 테이블. 파일은 보통 게시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게시글을 참조할 거예요. 일련번호, 파일 이름 원본, 업로드된 경로, 파일 형식, 크기, 등록일시, 변경일시. 그 다음에 덧글 테이블, 작성자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덧글 내용, 조회수, 작성일시, 변경일시. 뭐 이런 식으로 쭉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인 테이블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관계를 걸어주는 거예요. 자, 뭐 1대1 회원 한 명당 게시글 여러 개 작성할 수 있으니까 회원이 1이고 게시글이 n이에요. 게시글 한 개당 덧글을 여러 개 포함할 수 있고요. 회원 한 명당 덧글을 여러 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게시글 하나당 파일을 여러 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1대 n일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 도구창에 보면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선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발 직선은 건드리지 마세요. 점선만 쓰세요. 왜냐면은 이 n 대 n 관계를 제외하고는 직선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 프라이머리 키를 걸어놨잖아요. 근데 직선은 지가 프라이머리 키를 새로 만들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잡아놓은 게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점선을 건드리세요. 자, 클릭하는 방법은요. 1대 n 선을 클릭하고 일단은 자식을 먼저 찍어. 그 다음에 부모를 찍어요. 이것도 선 연결한다고 드래그가 아니에요. 클릭이에요. 자식을 먼저 클릭하고 부모를 클릭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기고요. 부모 쪽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잖아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자식 쪽에 부모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참조 키가 생겨요. 컬럼이 자동으로. 그러면 멤버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거다라고 해서 멤버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생겨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원 클릭하고 회원과 덧글, 게시물과 덧글, 게시물과 파일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1대 n이니까 덧글을 먼저 클릭하고 회원 클릭해야죠. 게시글 하나당 덧글이 n개 달려 있으니까 덧글을 먼저 클릭하고 게시글 클릭해야 돼요. 게시글 하나당 첨부 파일 n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파일을 먼저 클릭하고 게시글을 클릭해야 돼요. 클릭 순서 잘 지키셔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만드시면 돼요. 자, 이거는 단순히 설계 도면만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밀어 넣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참조키는 아이콘 보면은 지금 색깔이 차 있죠. 그럼 이건 널 허용이에요, 허용 안함이에요? 허용 안함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잘 보세요. 회원 한 명이 탈퇴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참조키 제약 조건 때문에 이 회원을 참조하는 모든 하위 데이터들이 다 삭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게시글을 삭제하려고 해도 게시글을 참조하는
자식 테이블, 즉 덧글과 첨부 파일도 같이 삭제가 돼야 돼요. 게시글을 삭제하면은 거기에 남겨져 있는 덧글하고 첨부 파일은 불필요한 데이터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게시글은 없는데 거기 덧글만 남으면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게시글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덧글과 첨부 파일을 먼저 딜리트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삭제 버튼 하나 누르면 여기 먼저 지우고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워야 되는 거지. 자, 혹시 네이버 카페 탈퇴해 보신 분 계세요? 네이버 카페 탈퇴하면은 본인이 쓴 글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내가 탈퇴하면 내가 썼던 글은 자동으로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하나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내가 썼던 게시글 삭제를 안 하고 탈퇴하지? 그러면 연결이 끊겨갖고 내가 썼다는 걸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삭제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흑역사가 막 돌아다닌다? 자, 생각을 해봐요. 커뮤니티 사이트가 뭔가 회원이 탈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쓴 글까지 다 자동으로 삭제된다면 그 사이트 망해요. 그래서 보통은 회원이 삭제되면은 그 회원이 쓴 게시글이나 첨부 파일은 남겨둡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동으로 추가되는 참조키 컬럼들은 기본적으로 낱널이 돼요. 그러니까 상위 테이블의 데이터가 삭제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참조하는 하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만약 자신을 참조하는 하위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하위 데이터를 먼저 삭제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덧글과 파일을 먼저 지워야만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회원을 탈퇴시키려고 해도 그 회원이 쓴 덧글과 파일과 글을 모두 지워줘야 회원을 삭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회원 탈퇴할 때 이걸 다 지워버리면은 커뮤니티 구축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참조관계가 회원이 있더라도 회원 데이터가 지워질 때 얘네들을 그대로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쇼핑몰에서 회원이 탈퇴할 때 그 회원의 구매 내역은 남겨놓는 거야. 왜냐면 그건 그 회사의 매출 내역이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BBS 도큐멘트와 BBS 코멘트 테이블의 멤버 아이디. 그러니까 게시글과 덧글, 얘가 지금 회원을 이렇게 참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참조키를 널 허용으로 수정을 해요. 그리고 회원을 삭제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참조키를 널로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참조 연결이 끊기거든요. 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BBS 도큐멘트를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럼 밑에 속성창이 열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멤버 아이디, 참조키를 널 허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체크를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색깔이 그 테두리만 쳐지고 안에 색깔이 채워져 있던 게 없어져요. 이게 널 허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과 게시글에 대한 관계가 이제 여기를 널로 업데이트하면은 회원 삭제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과 게시글의 관계도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 데이터가 삭제될 때 자식을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널 허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베이스 메뉴 밑에 보면 싱크로나이즈 모델이라고 있어요. 싱크로나이즈가 동기화잖아요. 이걸 누르고 일련의 과정을 이제 계속 컨티뉴 눌러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이런 크리에이트 문들이 쫙 생성이 되고 이거 누르면은 실제로 DB의 테이블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설계도면 그리는 설계도면 그리는 과정에서는 이 설계도면에 뭐가 오류가 있다라는 게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잘못하면은 생성되는 SQL문에 뭔가 제약 조건이 잘못 걸리거나 오류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태로 SQL문이 생겨요. 설계를 잘못하면 여기서 execute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가 에러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에러 메시지 잘 보고 자기가 설계를 어디를 잘못했는지 다시 찾아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설계한 대로 DB 테이블이 다 생기거든요. 그럼 막 코딩하다 보면 나중에 금방금방 DB를 이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설계부터 수정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DB 테이블을 고친다고요. 그럼 설계한 내역이랑 안 맞게 되잖아. 그때도 다시 설계된 내역이랑 안 맞게 되잖아요. 일단 뭐 DB는 생겼고, 그럴 때는 개발자들이 문서 작업하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일단은 소스만 먼저 만들어 놓고 소스에서 문서 생성을 자동화하려는 그런 꼼수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이름도 겁나 거창하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 역공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선택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를 선택하면은 이제 접속할 대상 선택하고요. 컨티뉴 누르고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마이스쿨 선택하고 컨티뉴 누르면은 이제 컨티뉴 했을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 도면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놓고 DB로 밀어 넣는 방법이 있고, DB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설계 도면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정석은 설계를 먼저 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파일 메뉴 밑에 익스포트 선택하시면은 설계 도면을 그림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보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나중에 문서 작업할 때 거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작업 과정을 일단은 레이아웃 구조를 그 픽스를 짓고, 일단은 저번 작업은 다짜고짜 거의 코딩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를 해볼 그 목업을 만들어 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파일 배포할게요. 자, 깃에서 파일을 좀 받고 있어요. 이걸 전에 보여드렸나 싶은데 실제로 학생 제출물이에요. 이제 어떤 사이트를 클론을 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손그림으로 해요. 손그림은 나는 이거 안 할래 싶으면 손그림은 패스하셔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는 거야. 보통 이렇게 이제 잡는 거를 와이어프레임 내지는 목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설계도면 만들 때 많이들 실수하는 게 마우스 올렸을 때를 빼먹어. 마우스 올렸을 때 레이아웃이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표시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딱딱딱 대봐요. 그 다음에 점점 이미지를 채워가면서 이렇게 구체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나름 열심히 한다고 너무 단계를 디테일하게 뽑아낸 거고, 실제로는 딱 요 정도만. 이제 클론 코딩이잖아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대충 해보고, 레이아웃 스케치하고, 그 박스로만 이렇게 채워놔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구체화 시키면 되지. 이거를 그 작업하시고자 하는 사이트에 페이지 유형별로 다 받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태그가 쓸지 태그 이름 안 적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다 페이지 유형별로, 만약에 상품 목록이 카테고리별로 있다 그러면 그건 대표 페이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뭐 그걸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유형별로 이렇게 다 잡아 오시고, 이게 OK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HTML 코딩 쪽으로 넘어갈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HTML 코딩을 HTML하고 CSS로 안 할 거예요. 확장자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CSS랑 자바스크립트는 어차피 나오는구나.
HTML5 확장자는 JSP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HTML마다 스프링으로 만든 컨트롤러라는 자바 소스를 붙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헤더 푸터 같은 거 한 번만 코딩해도 다른 데서 계속 끌어다가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작업 효율이 좀 올라가니까 일단 HTML 코딩은 좀 나중에 할 거고, 아마 그럼 중간에 시간이 좀 붕 뜰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일정에 봐서 HTML을 먼저 하고 DB 설계를 시킬지, 아니면 DB 설계를 한 다음에 HTML을 시킬지는 그 수업 일정이랑 좀 체크하면서 단계별로 제시할 거고요. DB 설계까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팀원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작업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일정표를 받을 겁니다. 거기까지 픽스가 되면 이제 팀별로 GitHub 저장소를 공통으로 만들 거고요. GitHub을 팀전으로는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면서는 팀전으로 GitHub을 써볼 거예요. 여러 명이서 GitHub 쓰는 거 경험 안 해보면은 취업했을 때 진짜 되게 난감할 겁니다. 그 경험도 꼭 해보셔야 되고요. 뭐 그렇게 지금 스케줄링이 되어 있고, 본격적인 스타트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도 끝나고 스프링 들어갈 때쯤, 그때쯤부터 할 거니까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스타트가 될 거예요. 웬만하면은 12월 말까지는 작업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1월 달에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 그 전에 완성이 안 되면 내가 먼저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프로젝트를 봐주지를 못해요. 새로 오시는 강사님이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아마 봐주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 했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과정을 다 알아야 봐줄 수가 있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 한두 건 에러 잡아주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한 의도와 작업 과정을 다 알아야만 그 어떤 솔루션이 나가요. 보통 프로젝트 진행 단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거 보통은 흔히 겪을 수 없는 경험이니까 여기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자, 오전에는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